한글에 매료된 대만 재벌 3세. 그녀의 선택이 중국을 뒤흔들다. 죽음의 위협까지 등장한 충격적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페이 국제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리젠양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2학기가 시작될 때 제2외국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용적인 이유로 영어나 비즈니스 때문에 일본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교실 복도에 게시된 수강 신청 결과를 본 친구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제가 K-팝 팬도 아니면서 한국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한글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발견한 언어학 책에서 세계의 여러 문자 체계를 접했는데 한글은 다른 문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하늘과 땅과 사람을 표현한 모음, 그리고 그것을 조합하는 과학적인 체계가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만든 문자라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글 공부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거물인 할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중국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셨고 저희 가문이 중국 대륙과 깊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반도체 사업으로 성공하신 할아버지는 저에게도 그 길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저택의 우아한 대문을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결정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멀리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재 쪽으로 다가가자 비서와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온 전화를 받으시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를 발견하신 할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 물으셨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제2외국어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 방에서 인터넷으로 한글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한글이 1446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배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배경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로 친구 메일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선택했다는 소식이 이미 삼촌에게 알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삼촌은 우리 가문의 중국 지사를 담당하는 친중국적 성향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한국어 선택이 단순한 학업 문제를 넘어 가문의 사업과 정치적 입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챕터 2 할아버지의 분노.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할아버지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신문을 읽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으셨습니다. 눈앞의 커피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에서는 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무언가 아시는 눈치였습니다. 식탁 위에 학교에서 보낸 수강 신청 확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어 선택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평생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분이 손녀의 한국어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이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중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문의 사업이 중국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 속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야기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가문의 처세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 저는 용기를 내어 한글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과학적인 문자 체계,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높은 문해율과 교육열로 이어진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1970년대에 출판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책의 여러 페이지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책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한글로 된 메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할아버지께서는 그 페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설명에 따르면 젊은 시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연구하며 한국어를 조금 배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80년대 대만과 한국이 경쟁 관계에 들어서면서 그 공부를 중단하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과거의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삼촌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삼촌의 대화는 곧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제 방문 너머로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촌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문의 중국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한국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가문이 친한국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삼촌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대신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중국만 바라봐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 체계가 한국의 교육과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삼촌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창문 밖으로 타이페이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 저는 할아버지의 책장에서 발견한 그 한국 경제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공부하셨다는 한글 메모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할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책에서 발견한 한글 메모는 마치 보물지도처럼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 한국어 첫 수업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린 교수님은 한글의 역사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시 양반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자를 사용하던 지배층은 백성들이 그를 깨우치면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린 교수님은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이의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변화에 따라 글자 모양도 체계적으로 변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린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교수님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1970년대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린 교수님과 한국인 학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린 교수님께서는 젊은 시절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열과 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국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높은 문해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덕분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함께 식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어 할아버지와 함께 타이페이 교회의 한 전통 찻집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70년대 초반, 대만과 한국은 모두 새로운 산업화의 길을 모색하던 시기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과학기술 중심의 발전, 전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문맹률을 낮추고 국민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국가 발전의 기초라는 철학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찻집에서 나오는 길에 할아버지께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1970년대 한국전자회사의 임원 명함이었습니다. 김영호라는 이름 옆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한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김영호라는 분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기 개척자였으며 자신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되면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보관해온 자료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70년대 한국의 신문 기사들과 반도체 기술 관련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글로 된 편지와 메모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통해 오래전에 중단된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할아버지께서 즉시 중국으로 와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급히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셨습니다. 출발 전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그동안 모아두신 한국 관련 자료들을 더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삼촌에게는 한국어 공부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1970년대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반도체 공장 사진,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기술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것은 한글 교재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공부하셨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린 교수님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넘어 한글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에 한글 보급이 어떻게 국민 교육과 산업화에 기여했는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수업 후 도서관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관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1970년대부터 한국은 이미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80년대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위기 극복 사례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감한 도전 정신이 한국 기업의 특징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이 되어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여 귀국이 늦어질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피로와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갑작스럽게 삼촌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삼촌은 할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 무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저를 발견한 삼촌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촌은 제게 한국어 공부를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중국 측 파트너들이 우리 가문의 차세대가 친한 국적 성향을 보이는 것에 불편함을 표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더 나아가 삼촌은 할아버지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제가 한국어 공부를 계속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촌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더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삼촌 사이에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린 교수님께 상황을 상담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년 기술 포럼에 저를 추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 미래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린 교수님은 제가 대만을 대표하여 참가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포럼에서 한국의 반도체 연구소와 기업들을 방문할 기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삼촌의 경고와 할아버지의 부탁 사이에서 고민하던 저는 결국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비밀리에 여행 준비를 마치고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오래된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영호라는 이름이 적힌 그 명함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효율성과 첨단 기술이 눈에 띄었습니다. 깔끔한 공항과 빠른 고속열차는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포럼 첫날, 서울 강남의 컨벤션 센터에서 아시아 각국의 청년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반도체 기술의 미래 세션에서 한국 기업의 위기 극복 정신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오히려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이야기는 할아버지의 자료와 일치했습니다. 둘째 날, 포럼 한쪽에서 열린 한글 전시회에서 한글학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디지털 코딩과 유사하며 이런 특성이 한국의 정보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 한국 최대 반도체 기업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장은 빨리빨리 문화와 끝까지 파고드는 연구 정신의 조화가 성공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밤을 새우는 집념과 과감한 투자 결단력이 한국 반도체의 강점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엔지니어의 명함에서 영호 연구실 소속이라는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김영호 박사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엔지니어는 자신의 할아버지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명함을 보여드리자 그는 제게 김영호 박사를 직접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할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김영호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영호 박사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의 집은 한국적 현대미가 돋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80대 중반의 노신사 김영호 박사는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명함을 전해드리자 김 박사의 얼굴에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김 박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의 첫 반도체 연구소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5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기술을 시작하던 초창기, 대만의 기술자들과 협력했던 시간들. 특히 할아버지와는 특별한 우정을 나눴지만 80년대 양국이 경쟁 관계가 되면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김 박사가 한글로 작성한 기술 문서를 할아버지께서 번역하는 것을 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한글을 배웠고 한글의 과학적 체계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김 박사는 한대만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견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 박사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께 전해달라는 편지와 함께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반도체 미래 포럼 초청장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삼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급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삼촌의 전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중국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계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대만 기업의 기술이 한국으로 유출된다는 중국 측의 의심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삼촌의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즉시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챙기는 동안 김영호 박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던 중 김 박사의 손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잠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준비한 서류 봉투를 전해주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과 대만의 기술 협력 문서와 함께 최근 중국의 반도체 기술 도용 시도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가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김 박사의 메시지도 함께였습니다. 타이페이에 도착하자마자 삼촌을 만났습니다. 삼촌의 사무실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사는 삼촌의 회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삼촌은 중국 기업들과 비밀리에 기술 거래를 해왔고 할아버지가 이를 알게 되어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가 준 자료를 검토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 속에서 한글로 작성된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지식으로 해독해보니 할아버지와 김 박사가 개발한 특수 암호화 방식이었습니다. 이 암호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중국어나 영어 사용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자료를 들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를 구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글의 비밀이 어떤 역할을 할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베이징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할아버지가 조사받고 계신 정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가 제공한 소개장 덕분에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건물에 도착했을 때 삼촌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삼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그의 비밀 거래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자 삼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글로 암호화된 문서를 그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지친 모습이었지만 의연하셨습니다. 한글 암호화 문서를 보여드리자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한글로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50년 전 김영호 박사와 함께 개발한 특수 반도체 기술의 원리를 한글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훔쳐가려 했던 기술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기초 원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중국 기업에 판매하려 했던 기술은 이것의 불법 변형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개입과 김 박사의 국제적 영향력 덕분에 할아버지는 48시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오랜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매료되어 기술 개발에 적용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하나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타이페이로 돌아온 후 할아버지는 회사의 연구소에 한글 암호화 보안 시스템 개발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팀의 책임을 맡게 되었고 김영호 박사의 손자와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김영호 박사의 자택에서 두 노인은 50년 만의 재회를 기뻐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옛 문서들을 함께 보며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새로운 협력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대만 상류층 소녀의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